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관세가 막힌 이후에 과연 어떤 카드가 다음 수순이 될지 오늘 조희준 생크션랩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에 첫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호관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까지 불거진 상황이었는데 대표님께서 또 백악관에 밀착 취재를 하셨었잖아요. 예. 좀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트럼프의 심리 상태랄까요? 기세랄까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트럼프 속으로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는 트럼프가 트럼프 했다고 봅니다. 트럼프 했다. 예, 네. 그러니까 107분의 최장 국정연설이었다라고 네. 하는데요. 그 부분도 좀 놀랍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치 이제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듯이 하면서 그 상대방을 조롱하고 이런 것도 여전했습니다. 트럼프 네. 국정연설 때마다 나오는 논란이거든요. 그게 여전했고 이렇게 강하게 나간다는 건 트럼프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재집권을요. 트럼프가 일기 때 했던 방식을 더 강하게 해서 재집권을 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일기 끝날 때만 해도 네. 이제 트럼프 끝났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끝났고 의회 난입이나 이런 소동으로 인해서 트럼프 이제 탄핵이다. 거의 이제 탄핵 직전까지 갔던 사람인데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더 강하게 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사실은 제 생각은요 아마 크게 흔들리지도 않을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약간의 위기감은 느끼겠지만 나는 내 식대로 돌파할 거야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법 변수에도 좀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연설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그렇군요. 내부 참모진 분위기도 좀 비교적 강경 기조를 띠고 있나요? 지금 노라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트럼프가 일기 때, 트럼프 네. 일기 주변에 트럼프 일기 때 참모진을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진짜 최고의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너무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걸 트럼프가 지금 일기 때 깨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예스맨들입니다. 뭔가 지금 이런 이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민 단속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거 너무 세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해줄 사람이 사실은 멜라니아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트럼프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뜨거운 이슈죠.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그런데도 이제 트럼프는 대다수 국가가 기존 합의를 원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좀 현실을 왜곡한 걸까요? 아니면 실제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어떤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일까요? 저는 국가들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우리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대한민국은요. 네. 무슨 말 하나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투자에 지키겠다고 하고요. 그 말은 이 관세에 이제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원 판결 하나 때문에 트럼프의 반기를 든다는 건 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네. 트럼프가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상호관세에 대해서 내려진 거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품목별 관세나 이런 거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눈치를 봐야지. 만약에 반기를 들어도 한 4년 차쯤에 들어야지. 지금 2년 차 이렇게 들어서 네.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데도 그렇게 다들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좀 외교 협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로도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협상 주도권 사실 미국의 외교와 무역 협상의 주도권은 네. 의회가 대통령에게 넘겨놨습니다. 그 중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라는 정말 그 조세는 의회에서 정해야 된다는 그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난 거지. 네.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헌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외교와 이런 경제 문제는 대통령에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좀 동맹국에는 부담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위헌 판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분노를 넘어서 즉각적인 보복 신호로도 좀 읽히는 모습인데요. 관세가 막힌 상황에서 의회를 우회하는 수출 통제나 제재 카드가 우리 기업에는 좀 더 날카로워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수출 통제나 이런 게 훨씬 더 날카로워질 수 있죠. 네. 만약에 관세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조치가 한계에 정말 다다른 상황이 됐다. 그러면 수출 통제나 제재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길들이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설날쯤이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자마자 콜롬비아가 아주 상황 파악 못하고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가 어떻게 됐냐면 콜롬비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민자들을 불법 이민자들을 송환한다고 할 때 우리 안 받는다. 우리 이민자들을 굉장히 영해롭게 돌려보내라는 아주 좀 상황을 잘 모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콜롬비아 대사관 문 닫고요. 일주일 후부터 콜롬비아 관세 50%고 수출 수입하는 것 꼼꼼하게 관세 매겨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체크해라 라고 하고요. 그리고 콜롬비아 지도자들 달러 계좌 동결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콜롬비아 보고타의 대사관을 문 닫아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좀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도 뭐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트럼프의 지속적인 행동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제재 카드가 대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제재 카드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한국에요. 지금 요즘에 미국의 각 부처 수사관들이 다 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수출 통제나 이 제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다 보니까 핵심이고 또 한국의 그 여러 산업들이 미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필요한 산업이고 그 중국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좀 이렇게 미국이 적성국들 앞에서 지켜야 될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한다면 뭐 한국 대기업 한두 곳만 뭐 이렇게 뭐 시범 케이스로 한다고 해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우리 기업이 좀 특히나 노출된 리스크 분야도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뭐 얼마 전에 이제 하나솔루션 태양광 패널 같은 거 네. 미국 들어가는 거 막혀가지고 미국 공장 구조조정까지 했습니다. 네네. 뭐 태양광 패널이 신장 위구르나 이런 쪽에서 중국에 이제 미국이 제재하는 분야와 연관돼 있다라는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뭐 어찌됐든 그런 문제들 같은 게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이제 상호 관세가 위법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작년 7월이었죠. 우리가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상호 관세 자체가 위법이 됐다면 뭐 한마디로 이 투자 약속을 좀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네. 지금 트럼프의 반기를 드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네. 나라도 아무도 들고 있지 않고요. 유럽의 어떤 나라도 다들 말만 하지 실제 액션하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쉽지 않군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밀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래도 약속대로 다 한다라고 미리 발표를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청구서가 지금 돌아오는 것들을 이거 법원 판결 때문에 지금 못하겠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단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본에서도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어디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도 그러고 일본도 사실 그 많은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 많은 돈을 다 투자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군요. 2년, 3년은 무조건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 다음을 끌어도 트럼프 임기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해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니까 네. 마냥 대법원 판결 났는데 안 하겠다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좀 현명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끌어가면서 투자를 좀 최소화해가면서 시간을 끌고 나중에 어떻게 상황 변화를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바본가요? 미국은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또 그에 상응하는 또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현명하게 잘 움직여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투자 이행 속도 조절이 좀 현실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이 협상 구조 안에서 재조정 가능성은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은 쉽지 네. 않다고 보고요. 그러시군요. 저는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고 보고
4년, 3년, 4년 차, 뭐 4년 차 때도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또 이제 트럼프식 협상이라고 할까요? 워낙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뭐 투자는 투자대로 챙기고 좀 다른 명목으로 추가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까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원테이블 협상이란 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한 번에 원샷으로 모든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경제는 경제, 안 보면 안 보고 완전히 분리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무기 더 사라, 무기 네. 더 사는 거하고 뭐 이제 무역협정이랑 뭐 큰 차이는 그 상관도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걸 묶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한국하고 할 때 이 안보 문제를 조금 분리해서 했는데 과거에는 늘 묶으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그걸 묶어가면서 할 가능성은 충분한 거죠. 트럼프식 협상을 조금 우리가 또 유념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들고요. 네. 뭐 이는 한두 해 트럼프를 본 게 아니니까 이제는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내 정치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과거에는 주가지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이 숫자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조바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조바심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 일기 때도 지금보다 약간은 지지율이 높았지만 30%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그래서 일기 때 그런 위기를 어떻게 타개했느냐? 네. 그냥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지층은 트럼프는요. 우리가 흔히 뭐 정치에서 말하는 우리 중도 확장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런 류의 그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걸 통해서 퍼뜨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이런 뭐 위기다라고 해서 트럼프의 아주 근본적인 행동, 예를 들자면 이민이나 뭐 제조업 리쇼어링이나 뭐 이런 데 대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는 쉽지 않고요. 뭐 약간의 변주는 있을 수 있겠죠. 그 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지만 아주 크게 뭐 트럼프 주의나 이 마가가 크게 변하는 그런 상황은 과연 올까 싶습니다. 뭐 관세 같은 걸 약간은 변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아주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뭐 과거처럼 이제 관세도 뭐 과거처럼 자유무역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일은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지율과 맞물려서 조기 레임덕 우려도 있다 보니까 어떤 승부수를 꺼내들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 지금 또 초비의 관심사가 중국 방문이잖아요. 네네.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국정연설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좀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그 배경도 좀 궁금해집니다. 국정연설에서 그 부분을 피한 건 자기가 네. 이제 갔을 때 광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트럼프 일기 때 네. 제가 이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정상회담하는 거를 따라갔습니다. 2017년 그러셨군요. 11월인가요? 베이징에 네. 가서 봤었는데 그때 뭐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뭐 2,500억 달러 규모의 뭐 미중 계약을 체결했다, MOU를 여겼다, 뭐 역사적인 거래다 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유명한 사진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 그 시진핑 주석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자금성에 데려가서 아니 진짜 황제급 의전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머니에 손 찌르고 있는데 시진핑이 그 앞에서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어서 굉장히 네.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막 네. 빅딜이라고 하면서 성과를 부풀리고요. 뭐 네. 그런 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트럼프가 진짜 나는 이제 또 위대한 그걸 만들었다, 위대한 미국을 재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그 시간을 되돌려서 트럼프 일기 때로 가보면 2017년 그렇게 하고 2018년에 무역 전쟁 본격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이렇게 하고 아마 중간 선거 때까지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보여주기식이 좀 그렇군요. 큰 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깜짝 빅딜의 전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극한 압박을 위한 외교적 연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를 또 더 드러내 보이기 위한 네네. 뭐 그런 부분을 좀 더 벌써 이미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반대로 좀 결렬이 될 경우에는 추가 제재 카드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뭐 가능성은 낮지만요. 가능성은 낮지만 거기서 뭐 별다른 뭐 그게 없다거나 한다면 네. 추가 제재 카드가 또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제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주가 지수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습니다. 11월이니까요. 네. 11월이니까 선거가 많이 남았고 이 선거의 중요한 거는 뭐 미국의 여러 가지 페이퍼들도 있지만 보면 마지막 3달이거든요. 네. 3달의 상황이 중요하니까 지금 떨어뜨려 놨다 그때 올리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저는 관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중간 선거라는 게 굉장히 좀 큰 변수인 것 같네요. 야, 그럼요. 네, 정치인들은 선거로 평가받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또 이란 문제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동 긴장이 좀 여전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좀 예측 불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이란을 네. 상대로는 어떻게 발현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뭐 사실 베네수엘라 사태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군사적으로 성공을 네. 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멕시코에서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뭐 미군이 직접 개입한 건 아니지만 카르텔 두목을 이번에 완전히 축출해가지고 네. 멕시코 군이 사살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저는 이게 큰 전쟁이나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시군요. 예, 극적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결렬이 돼도 막 대대적인 무력 시위보다는 어떤 외과 수술적인 어떤 네. 타격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과감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결국 압박은 좀 유지를 하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는 뭐 일종의 이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협상 가능성이 먼저 열려 있고 그런 네. 다음에 그걸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이슈도 중간 선거 전략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일단 유가부터 시작해서 네. 미국에서는 유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모두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관세는 막혔지만 트럼프의 선택지 좀 여전히 다양합니다. 시장은 이 관세 이후에 카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책 변수 하나하나가 곧 시장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희준 생크셜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